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독일과의 월드컵 세 번째 경기가 있었죠. 정말 인생 경기였습니다. 심판이 눈에 띄는 그 편파 판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전 정규 시간 다 지나고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넣어서 세계 1위인 독일을 꺾어버렸어요. 선수들도 지난 두 게임 동안에 쌓였던 한을 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이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치든 스포츠든 뭔가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 우뚝 일어서는, 묻지도 않는 감동을 주는, 늘 한을 쌓았다가 한을 푸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리고 저는 또 오늘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책 환자혁명이 10세, 욕 아닙니다. 10세, 10세를 찍었다고요. 10세. 자꾸 욕같이 들리지? 나중에 18세 찍을 때는 어떡하지? 용서하십시오. 아재 개그 한번 해봤고요. 아직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실용서적이라기보다는 기능의학과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환자들의 정신 상태부터 점검하자는 시의성 없이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타임레스 마스터피스라 그러죠. 유튜브만 듣지 마시고 책 읽는 거 안 좋아하셔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펴서 읽기 시작하면 정말 술술 읽힌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담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담석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담석의 원인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또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담석이 또 정말 미칠 듯이 이렇게 아픈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특히 한 번 생겼던 분들이라면 두 번 다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담석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이미 제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좋으니까요. 먼저 담석이 생기는 곳이 담낭이잖아요. 우리가 쓸개라고 부르는 그 담낭. 담낭이 뭘 하는지 아셔야죠.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짜내주는 주머니인데요. 이게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담즙의 concentration, 농도를 진하게 농축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농축 기능을 깜빡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하는 것. 북핵 문제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농축 우라늄. 이게 뜬금없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담즙은 뭘 하는 거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농축을 해야 하고 짜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가? 담즙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딱 하나입니다. 포화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용해제예요. 지방을 녹이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담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 좋은 건데, 그 담석 돌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담즙이 부족하거나 약해서 생깁니다. 담즙이 부족하거나 약해서, 강해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즙을 이제 약하게 하는 게 뭔가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게 범인일 테니까. 담즙을 약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섭취가 부족한 겁니다. 지방을 많이 먹는 건 담석의 원인이 아니에요. 거꾸로 지방 섭취가 부족하면 담석이 생깁니다. 담석에 걸린 분들은요, 지방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혹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담석이 생겼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죠. 예, 그 담석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는 지방은요, 담석이 생기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통풍 아시죠? 통풍의 원인이 술과 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과다로 인해서 그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게 근본 원인이고요. 술과 고기는 통풍의 그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 고기 많이 먹고도 통풍이 없는데, 누구는 되게 억울하게도 평소에 술, 고기 안 먹으면서 조심조심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하고 뭐 특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통풍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통풍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은 뭐예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과 갑자기 통증을 유발하는 그 트리거, 방아쇠와는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담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담즙이 지방을 녹이는 액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거지할 때 퐁퐁처럼. 이게 소화효소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근데 그 저지방식을 오래 하게 되면, 지방을 오랫동안 안 먹다 보면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 담낭이 담즙을 짜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화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 그렇지만 담낭 안쪽에 있는 근육이, 그 담즙을 짜내는 근육이 축소된다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저희 카페에다가 그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페 가입하세요. 새로 생긴 카페 링크도 아래, 유튜브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담즙을 이렇게 짜내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담낭 안에서는 담즙을 농축시키고 있으니까 소금 결정체가 생기면 그게 담석이 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저탄고지를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담석이 생겼다, 아니면 딱 그 부분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거봐, 갑자기 지방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담석 생기는 거 맞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낭 안에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 어때요? 근육 뻐근하죠. 갑자기 운동 시작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담즙이 아니라 찐득찐득 찌꺼기 같은 즙을 짜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방을 먹지 않았던, 그 대신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나? 예, 통풍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슐린이 담즙의 생산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이 많으면요, 그 담즙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돌 생기는 분들을 보면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 과다인 문제가 많고요. 또 인슐린 저항이니까 뭐 당연히 살찐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당뇨 환자들한테도 그래서 많은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더군다나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담즙을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자주 짜내다 보면 담즙이 고갈되는 때도 있겠죠. 예. 그래서 담석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요, 40대 이후의 여성, 특히 출산 경력이 많을수록 담석증의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압도하는 시기인데,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담석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담석증 환자분들은 두 가지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인슐린, 이것들의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두 호르몬의 수치가 낮으면 담석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담석증의 원인 위험 인자 중에서 간 경변증도 포함이 돼 있어요. 간에 병이 있는 거.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이 건강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가 간이 안 좋아진다 그러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담석증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인을 다 알았으니까 사실은 답도 나왔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대신 늘리고 지방을 먹어야 담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은 적당히. 이 단백질은요, 당분과 같이 먹으면은 인슐린을 확 나오게 하거든요. 불고기나 갈비 같이 이렇게 양념돼 있는 고기들 안 좋아요. 테리야끼, 뭐 치킨, 테리야끼 비프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달짝지근한 양념이 들어간 고기들. 양념 뭐 고기에 조금 묻은 건데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농축된 과당이라서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을 해요. 갑자기 인슐린이 확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수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기 먹고 이제 냉면이나 칼국수로 마무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이렇게 뚝딱 다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후식으로 뭐 다방커피나 아니면 믹스 커피 이런 거 마셔봐요. 아, 예, 머리가 아픕니다. 뭐 햄버거에 콜라, 프렌치 프라이도 이렇게 안 좋은 컨비네이션이고요. 특히 식물성 식용유에 튀긴 음식들이 담석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튀김 음식, 프렌치 프라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담석증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지방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식용유, 마가린 안 좋습니다. 카놀라유, 뭐 콘오일 따질 거 없이 다 안 좋아요. 기름 해가지고 튀기면은. 그러니까 대신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이 낫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음식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별해도 돼요. 그러니까 담석층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요, 채소 많이 먹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담석증을 또 예방해요. 간헐적 단식. 담즙을 고갈시키지 않고 자꾸 자주자주 짜내지 않고 한동안 모아둘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충제로는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 밀크시슬,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루사죠, 우루사. 간에 좋은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솔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담즙이에요. 담즙. 바일이 담즙이거든요. 예. 주로 소에서 추출하는 건데 이게 보충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즙이 리사이클 되는 거라서 모자라면 한 번은 보충해 줘야 돼요. 우리 몸에서 계속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자란 상태면 계속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바일솔트 담즙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 먹을 때는 소화 효소랑 함께 그리고 이왕이면은 HCl 염산 위산이죠 위산.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위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간 디톡스라고 하죠. 클렌징 아니면 뭐 간 청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죠. 자, 그리고 담석 말고 요로결석이라고 있죠. 요로결석은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른 돌이에요. 둘 다 같은 돌인데 생기는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돌인데 요로결석은 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슘 아니면요 요산이에요. 요로결석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레몬 주스 직접 짜서 먹는 레몬 주스 레몬 주스에 들어있는 시트러스 성분이 이게 칼슘 결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또 저탄고지를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칼슘 돌이 아니라 요산, 아까 요산에 의해서 결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역시 이걸 레몬 주스가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포테슘 사이트레이트라 그래가지고 구연산 칼슘, 구연산 칼슘. 왜냐하면 요산 결석이 생기는 문제는 pH 농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알칼리성 할 때 그 pH 농도 아시죠? pH 농도가 너무 산성을 띠게 되면 요산에 의한 결석이 생깁니다.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구연산 칼륨, 아까 제가 칼슘이라고 그랬나요? 구연산 칼륨, 칼륨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채소 많이 먹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돌멩이 특집, 담석을 주인공으로 통풍, 또 요로결석도 살짝 알아봤습니다. 요로결석은 또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린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7일 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여러분 특강 때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뵙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녹음된 파일 혹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자는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환자혁명을 읽은 환자들과 환자혁명 책을 읽지 않은 환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대학생과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남에게 내어 맡길 것인지, 내가 주체가 되어 의사와 함께 내 병을 치료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인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원 치료나 의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한 단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환자들의 이런 변화가 결국은 전체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는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환자혁명을 읽은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의사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환자혁명 책을 읽은 의사들은 말 그대로 슈바이처와 같이 질병보다도 치료보다도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현대의학을 멀리하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환자들의 불신이 대상이 된 의료의 일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필요하면 도려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현대의학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환자들의 존경을 받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사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는 것을 꿈꾸는 것이 환자혁명 책입니다. 피스.